네, 소개받은 오문자입니다. 선생님들 다 레지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께서는 레지오에 대해서도 익숙하고 제가 뭘 한 사람인지도 알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신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특히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어요. 어느 만큼을 선생님들과 나눠야 되는지, 또 선생님들이 원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지금 신 교수님께서 저를 10수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 연구인 셈이죠. 물론 학문적인 연구도 하지만 정말 저한테 중요한 거는 레지오를 만나면서 중요하게 된 거는 현장과 어떻게 이론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철저하게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도전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도 이왕 교육이라는 분야에 발을 담그고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다 보니까 레지오 에밀리아가 저한테 굉장히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현장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그런 경험이 글쎄요, 누적이 됐다면 누적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기대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께 이제, 레지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떠올리는 인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레지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 네? 아뜰리에. 예, 또, 제가 안 움직인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예, 잠시만 움직이고. 아이고. 예, 상관없어요. 했어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아뜰리에라는 말하고. 저를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기억력에 한계가 와요. 그래서 옛날엔 그렇지 않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기록을 하는 습관이 생겨요. 선생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의 기억의 용량이나 한계를 알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안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록을 들춰봐야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로 하여금 일상생활에도 기록을 하게 만들고 기록을 또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다 들으셨지만 여기다 쓴다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또 생각을 굴리시겠죠. 기록을 가시화시켜서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레지오 교육에 있어서의 기본에 깔려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 것, 상식적인 원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그거 뭐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우리도 하고 있었잖아. 새로운 거 없잖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는지, 어떻게 진짜, 만나서 내 것으로 만드는지 하는 데 따라서 의미 있는 교육의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레지오건 뭐건 간에 모든 교육 3년이면 왔다가 가 그런 얘기 하듯이 한때 그저 짧은 미니스커트처럼 유행에 지나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몇 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을 놓지 않고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가 그 안에 무엇인가 곰씹을 것이 있다는 생각이죠. 자, 이제, 그건 쓸데없는 얘기 들리겠지만 사실 연관이 되는 얘기고요. 레지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아뜰리에란 말, 또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 용어나 뭐 표현이나 상관없습니다. 페다고지요? 페다고지가 뭐죠? 페다고지라는 거는 우리 대학교 다닐 적에 저도 교직을 들을 적에 뭐 페다고지라는 말 굉장히 에듀케이션이라는 것보다 페다고지 훨씬 더 근사하고 고상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페다고지라는 건 교육이라는 의미잖아요. 교육학일까요? 글쎄. 근데 이제 레지오에서 말하는 거는 페다고지 스타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고안을 했죠. 선생님들은 페다고지가 익숙하기 때문에 페다고지스타가 새로울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페다고지스타라는 말은 이태리 북부에서만 도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신조어라 그러네요. 자기네들이 하나의 그 역할을 교육 현장 안에서 고안을 하고 그거에다가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자기네들의 현장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되도록 하는가 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을 한 거죠. 예, 페다고지스타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레지오. 그럼 떠오르는 거예요. 꼭 단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프로젝트. 예. 지금 기록이라는 분, 어떤 분 말씀하셨고요. 또 프로젝트. 또 이 중에 혹시 미술 관련되신 분 없어요? 유아교육 현장에 참 많으신데 레지오 그러면 미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불쌍한 아이들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려봐. 난 멀쩡한데 다시 자세히 봐. 뭐 더 보태고 싶은 거 없니? 네 마음에 들어? 뭐 저기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아니요. 다르죠. 그림이라는 건 사진이 아닌데 어디가 달라? 어떻게 고치고 싶어?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게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화두 내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지오에 대한 지금의 생각과 또 오늘 할 얘기들 하고를 연관짓기 위해서 제가 그냥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나요? 자, 이제 그 아뜰리에라는 것이 뭐와 연관돼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뜰리에. 우리 아뜰리에란 말 일상에서도 많이 쓰죠? 미술 하시는 분들은 아뜰리에란 말 많이 하시죠? 당신의 작업실이죠. 아뜰리에가 어떤 공간 같아요? 선생님들 생각하면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뜰리에, 그럼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이젤이 생각나고, 그죠? 페인트가 생각나고, 줄리안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돼. 아그리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뜰리에는 미술 작업이 일어나고 미술 작품이 생산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똑같은 아뜰리에라는 용어를 가지고 레지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아뜰리에라는 말의 의미를 자기네가 어떻게 부여하냐면 실험이 일어나는 곳,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놀아볼 수 있는 곳. 왜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존 관념이나 우리 사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자유롭게 굉장히 전위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이 실험을 해보는 실험의 장소라는, 또는 자료들을 보면 왜 선생님 잘 차려놓은 화가의 작업실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흥미있고 궁금하고 그러면서 입맛을 좀 다시죠. 나도 이걸 가지고 꼭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자극 제공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로 아뜰리에를 쓰고 있어요. 페다고지스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다고지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페다고지스타는 처음인데, 페다고지라는 것이 교육학이라는 의미와도 조금 다르게 교육에 있어서 어떤 그 교육 철학적인 거라든지 교육의 방향성을 수립을 하고 그런 그 역할을 교사들과 더불어 해나가는 사람을 페다고지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에듀케이션하고 페다고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아직 어떻게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유아교육을 전공하셨고 저도 유아교육 전공자지만 유아교육이라는 것의 그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현장에 나갔을 적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벌떼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무사히 관리하며 사고 안 내고 운영하며 하루를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래 내가 당장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대학을 다닐 적에 만약 정상적으로 이제 그 다른 수업을 하고 이렇게 사이버 대학을 다니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보통 학교를 가시는 분은 되게 3년이나 4년을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꼭 실습 나가죠. 그럼 교생 실습을 나가서 한 달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안 갖고 와서. 예, 그래서 한 달을 있는데 한 달을 갔다가 오고 나서 교사들이 아니죠. 예비 교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한 달 동안에 지난 3년, 4년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런 말을 꼭 하셔요. 그러면 교수들은 되게 맥 빠지죠. 내가 3년 넘게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근데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당장 나가서 아이들과 더불어 부딪히며 매일매일의 시간을 메꿔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루를 영위해 나갈 건지를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노하우를 테크닉을 아주 실제적인 선생님들은 활동의 사례라든지 실적 운영의 사례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한 달 동안에 교생실습 나갔을 때 지도교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교사와 교생실습의 그 관계를 맺으면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묘한 도제 관계처럼. 그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아교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기능적인 면이 중요해요. 원장님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현장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원장님들과 얘기를 하면 저 교사는 손이 빨라요. 굉장히 좋은 교사예요. 저 교사는 뭘 하나 해도 야무지게 해내요. 그 교사는 아이들의 얘기를 참 잘 들어서 아이들의 경험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잘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보다 저 교사는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저 교사는 손이 야무져요. 일이 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 얘기를 훨씬 많이 듣거든요. 그만큼 유아교육에서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의 어떤 사회학 이런 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무슨 활동을 하면 좋으냐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유아교육 같아요. 유아교육이 가장 저는 기능적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런 식의 우리의 여태의 교육에서 볼 적에 이제 페다고지스타라는 건, 레지오에서의 페다고지스타라는 건 무슨 활동을 할지는 365일 활동 자료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아이들과 더불어 어떤 경험을 할 적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육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나는 교육자로서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끊임없이 되돌이켜보게 도와주는 게 교육조정관입니다. 페다고지사 역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프로젝트도 도와주고요.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가 하면 부모들과도 만나주고요. 그런가 하면 교사 교육도 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페다고지스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접한 게 장학관 정도 되겠죠? 장학사? 근데 우리나라의 장학사님은 어떤 역할이에요? 여기 장학사님이 안 계시길 바라며 또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장학사님이 보시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장학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네, 1년에 한 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 번 나와서 잘 하고 있는지 정해진 지침에 맞춰서 잘 따르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교육과정을 수행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배우고 우리가 모두 옳다고 지침에 내려온 그걸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페다고지스타는 평가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얘기까지 마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부모님이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다 보면은 종교의 문제 같은 게 많죠. 그러면 이런 부모님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신 막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 우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의 교육 이념이 뭐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살찌우자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모의 다양한 백그라운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교육의 방향의 수립을, 교육의 방향이 잘 이렇게 흐트러지지도 않으면서 나름대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당장 닥치는 실제적인 문제들도 같이 협의를 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은 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교사들이 잘 전문가가 되도록 또는 이 교육 시스템 전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입니다. 또 기록, 선생님들 다 노트하세요. 근데 이제 레지오에서 말하는 기록은 한 가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우린 뭐든지 글로 써야 기록이 된다고 생각해요. 비디오도 기록이고요. 스틸샷도 기록이고요. 어떤 녹음기를 해서 소리를 캐치하는 것도 기록이에요. 아이들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기록이에요. 몬티소리를 18년을 하다가 레지오를 하겠다는 학교에 원감으로 오신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번 학교에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교사들이 사진을 찍는 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쓸만한 사진이 한 개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 쓸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이렇게 잘리고요. 이렇게 자르고요. 손밖에 안 나오고요. 누구 사진인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안 나오고 얼굴도 이 전체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몸도 잘리고 쓸만한 사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선생님이 쓸만한 사진이라고 내놓은 걸 딱 보니까 아주 왜 있죠? 왜 사진 찍을 때 뭐 사람 정가운데 안 나요. 약간 옆으로. 뭐 우린 또 이렇게 뭐 45도 각도, 뭐 얼짱 각도도 있죠.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이 그림이 전체로 조화로우냐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뭐 뒤에 배경은 어때야 되고 저 같은 오늘 이런 거 입으면 잘 안 나온다며요. 줄무늬. 저는 오늘 비디오 찍는지 몰랐어요. 이런 거 입고 오면 안 되는데. 줄무늬.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진이 가지는 건 어떤 증명사진의 기능을 많이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오늘 뭐 했는지 알고 싶다. 그럼 손만 나오면 누구 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진이죠. 근데 그 원감 선생님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한 사진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래서요,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가 오늘, 특히 애들 또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러죠. 시간 주면. 그죠? 얘가 오늘 점토에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사진 한 카트 찍었다.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애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설사 여기가 잘렸다 하더라도 또는 애들의 손만 나왔다 하더라도 얘 손의 움직임이 손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가 보이죠. 얘가 지금 찰흙을 구멍을 파려고 그러는지 잡아 늘리려고 하는지 손을 보고 우린 읽을 수 있어요. 레지오에서 말하는 기록은 그 안에 읽어낼 수 있는 무엇이 담겼을 때 그걸 기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되돌이켜 보기 위한 기록이지 찍어서 한쪽에 쫙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증명사진을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의 애들이 찰흙을 작업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녹음을 하고 해서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걸 돌이켜 본 다음에 오늘 애들이 보니까 모든 애들이 구멍을 파더라. 왜 그럴까? 해석을 하고 읽어내려고 해요. 애들이 원하는 게 뭘까? 애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혹시 이게 파서 들어가면 물체가 선생님 벽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구멍을 뚫려도 구멍이 안 뚫릴 거예요. 근데 찰흙은 뚫려요. 이 세상에 내가 힘을 주었더니 구멍이 뚫리는 물체가 몇 개나 돼요. 되게 신기한 경험일 거예요. 애들은 어디까지는 뚫리나 보자. 막 깊게 파서 뒤집어 봐요. 드디어 앞뒤가 통했구나. 되게 신기해하고요. 그러면 그날에 있었던 그런 아이들의 손놀림, 아이들의 분위기, 아이들의 어떤 여기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그런 장면, 그런 걸 토대로 애들이 정말 몰입하고 있네. 아이들은 정말 이런 걸 궁금해하고 있네. 나 같으면 당연히 뭐 찰흙을 좀 뭔가 근사한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얘네는 찌르고 잡아 당기고 띄었다 다시 붙이고 이게 애들 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얘네들한테 그럼 내일은 어떤 경험을 주는 것이 좋을까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긴 흔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읽어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이들과 경험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자료가 기록입니다. 단지 사진 찍어놓고 저는 저희 아이가 큰애 때는 너무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둘째 아이는 찍긴 찍었어요. 인화를 안 했어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엄마 나는 왜 사진이 없어? 너 사진 엄청 찍었다. 보니까 롤은 굉장히 많은데 필름을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를 해보재요. 너무 오래됐다고. 해보니까 다 허예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찍어서 한쪽에 열심히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 모아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기록이 아니라 그건 정말 그러니까 입증을 하는 증명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육에서 얘기하는 건 오늘의 삶을 되돌이켜봐서 내일의 경험과 연결을 짓기 위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똑같은 기록이란 말 많이 쓰면 달라요. 프로젝트, 선생님들이 레지오 그런 프로젝트 떠오를 거고 나 근사한 프로젝트 하나 하는 게 선생님들의 꿈이에요. 재밌는 건 이제 현장과 같이 일을 하게 된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그럼요 길게 봐야지요 뭐 마음 조급하게 먹어서는 어디 교육에 변화가 오겠습니까 뭐 굉장히 그러셔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월쯤 되면 이제 슬슬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텐데 왜 아무개 선생님 반에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죠. 저 선생님 반에는 뭔가 보이는데 이쪽 반은 어때요? 그런 식으로 항상 프로젝트가 나와서 마지막에 근사한 공룡 하나라도 나오면 빙고. 이거 완전히 뭐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인데 1년 내내 애들이 차륵 주무르는 것만 선생님이 하다가 사진만 찍고 끝났다면 완전 굉장히 배반감 느낄 겁니다. 저게 무슨 프로젝트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레지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매우 기승전결이 있고 결과가 분명하고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서 한 마디씩 다 하고 그래서 아주 근사한 가시적 결과물이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그런 게 나올 적에 우리는 프로젝트라는 생각 또는 길어야 되고 많은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레지오에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조금 달라요. 레지오에서 프로젝트를 굳이 번역을 한다면 발현적이고 상호조정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 끝나봐야 알아요. 우리 끝에 어떻게 될지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굴러가면서 끝나봐야 알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관심과 교사의 어떤 판단이 계속 상호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우 모험이고 알려지지 않은 세상을 향한 탐색이라는 얘기가 강해요. 선생님들에게 악몽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이만한 시간을 투자해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프로젝트라는 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걸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쯤 전에 어떤 선생님이 당신은 유치원 와서 근무를 하지만 자기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니까 어린이집을 데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전공자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아는 만큼. 여기 계시겠지만 부모로서의 유아교육자가 가장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기피 대상인 거 아시죠? 그렇죠? 제일 골 때리는 학부모가 유아교사한 학부모라는 거죠. 그런 식의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많이 아니까 와서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아나 보자. 나도 알 만큼 아니까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 데인지를 내가 내 지식으로 전문 지식으로 가늠해 보겠다.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낼 적에 안 갔어요. 아예. 저는 그 선생님 보면 그죠. 자식 맡긴 죄라고 땅에 코가 날 정도로 인사하고 물론 거기에 선생님들 중에 제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피하면 편하니까.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됐었던 것 같고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점은 이제 그래서 현장에 계신 이제 원장님이 교사가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을 가서 여기는 교육 과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우리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살살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프로젝트가 뭔데요? 그리고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쉽게 얘기를 할까? 항상 사람이 한마디를 표시해라. 한마디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촌철살인하듯이 이렇게 왜 본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현학적인 용어 다 빼고 이 무지몽매한 프로젝트가 뭔지도 모르는 이 엄마한테 이걸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민을 막 하다가 한 말이 프로젝트는요. 결국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지식을 재미있게 해서 주입시켜주는 겁니다. 웃으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왠 줄 아세요? 프로젝트는 주입이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가 주고 싶은 지식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가 주고 싶은 지식 있어요. 그거 가져야 돼요. 하지만
내가 주고 싶은 지식을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맥락에서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배워야지만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동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3월이면 나와 유치원을 해요? 나와 유치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나를 알고 지역사회와 나의 관계를 알고 내가 이런 사회적 맥락 안에 한 구성원임을 깨닫고 자아 정체성도 그러고 소속감도 느끼고 학교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학교의 구성원으로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3월에 하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난 도대체 뭐야? 어떤 인간이야? 그런 생각 꼭 유치원 때 3월에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3월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하다가 뭐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너무 이상해. 그거 바람 좀 빠졌는데 왜 안 굴러가? 선생님 오늘 굉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가 대단한 사건이라고 들고 들어온 그 사건. 자전거. 우리 유치원에 자전거가 펑크가 났다.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요? 얘들아, 기계와 도구는 10월이야. 기다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의 지식들을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아이들 글씨, 숫자 되게 좋아해요. 글씨와 숫자를 배우고 싶어 안달해요. 근데 그거를 얘가 흥미있어 하는구나. 이제가 가르칠 때다. 그 다음에 깍두기 노트 나오기 시작을 하고 기억, 니은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나는 왜 맨날 어른들은 그 하얀 종이에 까만 꼬불꼬불한 걸 주고받는지, 그걸 그렇게 내가 거기다 좀 그렸기를 써니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종이는 종인데 내가 그림까지 그려서 선물을 했는데 엄마는 왜 유독 하얀 종이 그림 괜찮은데 하얀데 이미 쓴 까만 뭐가 있는 데다 그리면 이렇게 화를 내나. 저거 되게 중요한 건가 봐. 나도 저거 흉내내고 싶어. 나도 저거를 배우고 싶어. 있어요, 애들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배워라. 너 그렇게 배우면 제대로 못 배워.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초등교사들은 그랬죠. 유치원 때 이상하게 글씨들 배워갖고 초등 들어오면 획순부터 다 다르고 이걸 다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까꾸로 쓰면 어때요? 나중에 자기가 쓰다가 어차피 그래도 애들 나중에 가면 글씨체 다 달라지죠. 근데 그거에 목을 매느라 아이들이 원래 흥미를 본질적으로 느끼는 맥락을 자꾸 놓치는 거죠. 어떤 아이는, 저희 조카 아이는 굉장히 글을 일찍 깨우쳤어요. 걔가 글을 일찍 깨우친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나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4대가 같이 모여 사는 집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짜장면도 못 먹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시는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세요. 이제 몰래 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아는 게 절대절명의 필수 요건이죠. 그래서 얘가 신문에 프로그램을 읽기 위해서 굉장히 글을 일찍 깨우쳤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욕구와 필연성과 시점과 방식을 가지고 배우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편리에 의해서 3월부터 2월까지를 딱 짜놓고 첫날은 뭐 하고 일주일 후에 단원 중심일 경우 일주일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난 더 알고 싶은데 또는 난 이거 정말 지금 재미없는데 선생님은 꼭 해야 된다 그러고 애들을 끌고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다 이렇게 배워두는 게 너한테 몸에 좋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배우면서 의미 있게 머리에 남지도 않는 그 시간 동안에 나에게 짜릿짜릿하고 내가 배우면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나한테 정말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으로 메꾼다는 거죠. 영어 배우는 거 좋고요. 중국어 배우는 거 좋아요. 일본어도 배우고요. 다 배우라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요거 하나쯤은 저거 하나쯤은 다 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내가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시간은 사라진다는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우린 24시간 살아요, 하루에. 유치원에 와서 선생님들은 다 모든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냐 한 얘기 맨날 하면서 다른 영역들도 또 많은 걸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 영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헤집고 다니고 별로 몰입을 못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항상
아우, 쟤네들은 내가 버린 자식처럼 안 봐줘서 그래. 얘네들만 그래서. 쟤네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로봇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 여자애들 로봇 관심 없거든요. 물론 항상 그거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얘가 관심이 있건 없건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돼. 기회균등의 원리야. 근데 그 기회균등은 내가 싫어하고 나한테 의미 없는 거를 동일한 시점에서 선생님 마음 편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나도 한 가지에 내가 흥미있어하는 거에 빠져서 몰입해서 선생님과 진한 시간을 보내고 깊이 있는 탐색을 할 경험을 가질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비록 동시에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식은 아니어도. 그래서 레지오에서 말한 프로젝트는 단지 여태까지 하던 단원이나 여태까지 하던 뭐 활동을 또는 여태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지식을 애들한테 그저 재미있게 프로젝트란 미명하에 대단위로 주입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이들과의 몰입 과정을 쫓아가면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크나큰 깨달음이나 배움이나 성취감과 동시에 자긍심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게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처음에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가다가 옆길로 새요. 근데 옆길로 새는 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지만 이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3월에 애들이 남아유치원을 하다 갑자기 기계와 도구와 관련된 개념을 하면 이걸 버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여기에 더 목을 맬 때는. 비디오도 찍는데 이렇게 험한 표현 써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거기에 더 몰두할 적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탐험, 융통성,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험과 아이들의 느낌, 아이들의 그런 어떤 호기심 이런 거와 밀착되게 가는 일련의 경험들의 흐름을 우린 프로젝트라고 해요. 다 용어는 똑같이 쓰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기, 만들기, 율동하기 다 합니다. 레지오도 해요. 하지만 왜 그려? 오늘 현장을 나갔다가 오늘 어린이대공원을 갔어요. 최근에 어린이대공원 갔으면 큰일 나겠지만 어린이대공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뭘 보고 왔다. 그럼 자, 너희들 갔다 왔으니까 어린이대공원을 뭘 봤어? 어떤 일이 있었어? 있었던 걸 그려볼래?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릴 수도 있어요. 참 잘 그렸구나. 이건 뭐니? 분명치 않을 때 밑에 써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애들이 집에 갈 때 말아서 줘요. 그럼 전리품처럼 들고 가요. 어디로 가요? 집에. 집에 가면 어디 붙어요? 냉장고에. 냉장고에 붙어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지나고 하다 보면 끝이 말려요. 그럼 아이도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쯤 엄마가 슬며시 빼서 극성스러운 엄마나 착한 엄마는 파일에 넣어주겠지만 사이즈가 애매해서 안 들어간다. 자, 적당히 해서 쓰레기통으로 가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리기나 만들기나 이런 모든 것은 똑같이 그리고 만들고 몸짓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왜 그리고 왜 만드느냐, 그리기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냐를 다르게 봅니다. 그리기라는 거는 단지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그대로 옮겨내는, 그림을 그려내는, 표현해내는, 창의성을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는 행위 안에서, 그리는 과정 안에서 대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내 그림을 들여다봄으로써 내 생각을 다시 또 정리할 기회를 갖는 그런 세상을 알아나가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기, 몸짓 놀리기, 음악, 모든 것이 레지오에서는 소중한 세상 알아가고 학습을 하는 도구인데 우리는 너무 일찍 다 펜하고 연필만, 종이만 줘서 거기에서 글로 다 해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미술가 안 되고 딴 거 무용가 안 돼서 걱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알아나가는 여러 채널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다르다는 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오늘 할 내용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제 가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레지오가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용어로 다가와요.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말은 새로워요. 하지만 레지오 에밀리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육적인 요소들은
친숙한 용어지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완전 새로운 거면 사람들이 정말 새롭다고 들여다볼 텐데 레지오가 처음에 소개됐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우리도 하는 거잖아. 안 그리는 애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탐색한다. 우리 단원 중심 하잖아. 우리 주제 중심 하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동 존중 안 하는 교육 어딨어? 지네만 아동 존중해? 아니다. 우리 다 아동 중심 교육했다. 근데 레지오는 아동 중심 교육이 아닙니다. 아동을 중심에 둔다는 건 애를 가운데 둔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동이 아니라 관계 중심 교육이라 그래요. 관계에 기초한 교육. 뭐냐? 아이가 다른 사회의 구성 요소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린 자꾸 사람을 이렇게 맥락에서 탁 떼어서 왜 선생님들 요새 봄이니까 화분 많이 가리하시죠. 화분 가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뿌리에 묻어있는 흙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털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거를 만일 다 털어서 새로운 토양에 딱 갖다 심으면 죽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이나 생물, 모든 생물이나 모든 물질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페트병, 플라스틱 페트병이 재활용품에 있을 때는, 재활용 공장에 있을 때는 이거는 무슨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페트병이 내가 굉장히 목이 마른데 이렇게 여기 빈 병이 있다 그러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의 교실로 와서 페트병을 오려서 뜨거운 물에 어떻게 좀 해서 구불구불해서 라이테이블이나 OHP 위에 딱 올려놓으면 환상적인 도형을 그리는 또 하나의 배경을 창출하는 교구가 돼요. 모든 물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가운데 둔다 그러면 아동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적으로 처치를 해주거나 서비스를 해야 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그래서 레지오는 아동을 굉장히 존중하지만 아동만큼 존중하는 게 교사예요. 교육자로서의.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아동 중심이 아니라 아동도 능동적이고 교사도 능동적인 그런 교육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개념이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모든 시대사조가 이렇게 모든 요소를 다 분절하고 자르고 맥락에서 떼어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고리 안에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게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요즘에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동중심 교육의 형태라고 하는데 아동에 대한 어떤 존중에서는 레지오만큼 존중하는 데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용어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걸 다 새롭게 봐야 되는 게 레지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의 대부분의 요지는 얘기를 했고요. 첫 페이지의 강의 나오는 거는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그 안에 넣었고요. 아뜰리에 안에 있는 아뜰리에 리스타조차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미술가가 애들의 작업에 손을 좀 터치를 해줘서 근사한 게 나오는, 우리 왜 애들 미술학원 보내면 그렇잖아요. 애들의 아이디어든 선생님의 아이디어든 이렇게 근사해서 항상 과제물에서 상 받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그런 애들의 실험을 지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지오의 아뜰리에 리스타는 시각적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유화라든지 조소라든지 이런 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가구 디자인을 한 사람, 무용을 한 사람, 여러 면에서 다른 종류의 예술을 한 사람, 다른 종류의 세상을 알아나가는 방법을 전공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아뜰리에 리스타가 참 없어요. 아트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아이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거죠. 하지만 미술교사하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술교사는 미술 기법을 가리키려고 해요. 미술가는 기법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지, 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하고는 통해요. 근데 예술가들이 유치원에 와서 일하려고 안 해요. 이제 레지오에서는 예술 전공을 했지만 이제 일찍부터 길을 이쪽으로 들어서 여기 와서 아뜰리에 리스타 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레지오 같은 경우에는 아뜰리에 리스타 거의 리더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
아틀레리스타기 때문이 아니라 아틀레리스타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게 7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말라구찌하고 같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말라구찌가 누군지 모르시죠? 아시죠? 레지오를 처음 시작한 할아버지예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말라구찌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같이 개척을 해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철학적으로도 심오해서 그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하죠. 요즘에 레지오에서는 모든 그 아틀레리스타가 다 은퇴를 했어요. 완전히 뭐 20몇 살짜리 아틀레리스타들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20년쯤 된 교사들이 그 아틀레리스타를 가리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틀레리스타라는 것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리더다 또는 그 사람이 더 대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나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누구든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평등 관계지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참고로 원장이나 교장이 없어요. 여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교사 둘과 부모 둘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비효율적이지는 알지만 아이들에게 너희들 의논해, 협동해야 돼. 협의를 거쳐서 의견의 조율을 해야 되고 의견의 대립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천을 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제도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레지오라는 건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즘에는 그런 말도 별로 안 쓰게 돼요. 그냥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 원리, 교육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요. 레지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프로그램이 아닌 이유는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 이론을 먼저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몬티소리 프로그램, 뭐 와이카트의 하이스코 프로그램, 그럼 와이카트라는 피아제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학자의 이론이 주축이 돼서 만든 유아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이론이 먼저 앞서고 그 세트로 실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레지오는 그게 아니라요. 실천하고 이론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서 이론이 우선이고 실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레지오에 영향을 준 이론은 엄청 많아요. 피아제, 비고츠키, 브롬펜, 브루너, 하워드 가드너, 그 다음에 온갖 유럽의 그런 교육학자들, 몬티소리까지요. 그렇다고 몬티소리 교구가 들어와 있고, 피아제 교구가 좀 들어와 있고, 뭐 하워드 가든의 다중진이론 키트가 들어와 있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 사람들의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몬티소리를 읽고 있어요. 레지오의 그 페다고지스타 중에 한 사람에서 왜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읽냐 그랬더니 아동의 관찰에 관해서 여태까지 볼 때 자기가 판단할 때 몬티소리만큼 심오하게 아동 관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몬티소리 교구는 전혀 상관없어요. 몬티소리의 프로그램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을 읽고 교육자들이 그것을 실천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을 또 끌어오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론을 끌어대고 하지만 원칙은 있어요. 구성주의예요. 무슨 구성주의냐?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지식은 구성되는 거지만 남과 더불어 구성되는 거다. 지식은 전달되고 주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성하는 건데 혼자가 아니라 남과 더불어 구성하는 거다라는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부합이 되는 그 시각에 부합이 되는 이론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레지오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틀 또는 배경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지오 접근법의 기본 개념을 이제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말라구치라는 창시자가 쓴 시예요. 이 사람들은 현학적인 용어 안 써요. 하지만 자기네들이 일상적으로 살면서 우러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글로 표현을 한 시인데 이걸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레지오의 이해를 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는 100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왜 100가지냐? 어린이들에게 100의 의미는 뭐예요? 많은 거예요. 애들 항상 너 수 셀 줄 알아? 그럼 네. 진짜? 그럼요. 나 100 드세요. 100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커요.
100 이전에 얘네들은 1, 2, 3, 4는 중요해요. 근데 97, 98, 99 그거는 그냥 큰 수예요. 100 넘으면 다 큰 수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는 100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건 100이라는 건 다양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어린이는 지니고 있습니다. 100가지의 언어, 100가지의 손, 100가지의 생각, 100가지의 생각하는 방법. 항상 생각하는 방법도 우리는 정해주죠. 여기서는 놀이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대요. 100가지, 항상 100가지의 귀 기울여 듣고 감탄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0가지의 기쁨도 갖고 있고요. 100가지의 세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얘들아, 너 지금 피아노 배워. 싫어, 나 피아노 너무 싫어. 지금 다 배워도 미담에 좋아. 엄마들이 그러죠. 그래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하고 미술은 띄워야 된다며요. 중학교 가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너 중학교 가면 이거 필요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너 중3 때만 정통종합영어 띄워야 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의사 판사가 제일 살기 편해. 걔네들에게 세상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음악을 한다든지 만화를 그린다든지 일러스트레이터가 된다 그러면 부모들의 악몽이에요. 요즘에 가장 많은 부모들의 악몽이 애들이 왜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는지. 저희 딸도 그래요. 일본 만화에 미쳐서 맨날 그림 그리고요.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우아하게 설득을 하고 저지를 해야 될지. 그죠? 나도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배고파. 그러고 싶죠. 그런데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는 세상엔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교수 별 볼 일 없거든요. 저는 교수 된 게 뭐 교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자가 된 것이 제가 일을 하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는 좀 나아요. 그래서 했지 제가 남보다 뛰어나서 한 건 아니에요. 다중지능 이론이 그거죠. 나의 프로파일이 있어요. 지능 프로파일. 그중에 내가 어느 부분이 더 나에게 더 강점이냐, 어느 부분이 내가 취약점이냐. 이게 사람은 이런 게 스펙트럼, 프로파일이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어느 게 더 배 안 고플지, 또는 이 다음의 세상은 다들 먹고 살만은 해서 배고프고 안 고프고는 직업 결정의 수준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나를 만족을 시키느냐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1인 1종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직업을 많이 바꿔요, 중간에.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판사가 제일 좋아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걸 저한테 스스로 인식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발견해 나갈 100가지의 세상이 있고 고안해낼 100가지의 세상이 있고 꿈꾸는 100가지의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꿈꾸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 애들은 꿈꾸고 있어요. 애들은 100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백 배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99개를 훔쳐가 버린대요. 야, 쓸데없는 만화 이제 그만 그려. 야, 쓸데없는 그림 얘기 그만하고 그게 밥 먹여주냐. 그죠? 저희 때는 부모들이 교양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양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때는 절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99개를 훔쳐가 버려요. 학교와 문화는 몸과 머리를 따로 떼어놓으면서 애들에게 말하길. 손써 생각하지 마. 이것만 굴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리도 굴리지 마. 내가 떼먹여주는 거 그냥 꼴딱 삼켜. 뭔 생각을 해? 외워. 인터넷에 나온 거 외워. 그죠? 정말 많아요. 저희 아이를 중학교 때 학원을 보냈더니 선생님이 얘 보고 너 열심히 푸는 건 좋은데 왜 너는 이런 방식으로 푸니? 저런 방식으로 풀지? 그래서 얘가 선생님 그래도 답은 맞는데요? 똑같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풀면 이 다음에 풀다가 실수할 확률이 더 많아서 답이 틀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도 정해줍니다. 머리 쓰지 마. 공식 줄 테니까 대입해. 수능 시험도 그렇잖아요. 수능은 굉장히 사고력을 요하는 거지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딱 척하면 척이어야지 시간이 안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들에게 머리 쓰지 말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대학 갈 때까지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살다 보니까 대학 가서 캠퍼스에 애들 붙잡고 얘기하지 않고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애들 다 안 해요.
그거 지가 자기 챙기는 애들 드물어요, 요새 애들. 그렇게 참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기쁨 느끼지 말고 이해만 해. 다 힘들어도 너한테 좋은 거야. 언제 맨날 즐겁고 기쁠 수가 있어.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오늘 기쁠 수도 있어요. 기쁘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린이에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상을 발견해라. 그리고 100가지 세상 중에 99개를 훔쳐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거는 작업과 놀이, 현실과 환상, 과학과 상상, 하늘과 땅, 논리와 꿈 절대 섞이면 안 되죠. 근데 왜 우리는 가상놀이 영역을 만들어주죠? 가상놀이 영역을 만들어줘요, 유아교육계는. 근데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우리 애는 왜 맨날 정목만 해요? 우리 애는 왜 맨날 공룡만 해요? 우리 애는 왜 맨날 가면 가상놀이에서만 놀고 와요? 오늘 너 뭐 했어? 그러죠, 엄마들이. 항상 집에 오면. 그러면 모두 하고 한 대까지 해야지 엄마는 시원해요. 그런데 나 오늘 엄마 가상놀이에서 오늘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뭐 했다? 우리 은행 차렸어. 그럼 엄마는 처음에는 그렇구나, 은행 수 좀 배우겠네. 근데 아무래도 수가 안 나오고 맨날 은행 한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전화 와요. 요즘에 우리 아이가 맨날 은행놀이만 한다 그러는데 좀 다양한 경험을 접해야 좋지 않겠어요? 다양한 경험 좋아요. 근데 다양한 경험을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깊은 경험은 하나도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는요, 10가지도 부족해서 12가지를 내놔도 맨날 흐트르고 다니고,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가서 꼭 다 해보고 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2가지를 다 흐트고 다니려면 선생님들 요즘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애들한테 자유놀이 시간 얼마 줘요? 60분 주면 많이 주는 데고 30분 주는 데도 있어요. 웜업해서 시작해서 들어가서 12개를 다 만지려면 정두지 마. 깊이 들어가지 마.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별거 없네. 그렇게 보면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옛날에 그렇게 놀잇감 없어도 우리 놀 거 많았거든요. 놀잇감이 없으니까. 요즘엔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다 쑤시고 굉장히 과다 행동증처럼 그렇게 어디에 하나 집중을 못해요. 그래 놓고 초등 4학년 되면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그렇게 엉덩이를 들썩거리니?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애가. 1시간을 못 앉아있어. 얘네들은 뭘 배웠냐 하면요. 영역에서 20분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유아는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서 20분 이상을 못 넘긴다.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본 아이들은 1시간 반을 꼼짝 않고 앉아서 자기가 몰두하는 일은 그렇게 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일은 애들 또 총알처럼 튕겨나가고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죠. 또 현실과 환상, 과학과 상상이 다르다는데 저는 상상놀이가요.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머니들은 모르셔요. 상상놀이는 그저 뭐뭐인 척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세상을 날 수 있다는 미친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과학이 없어요. 과학이란 상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고안해내는 게 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은 과학적 진실이니까 과학적 팩트들을 외우고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하죠. 과학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집 사주잖아요. 위인전하고. 위인전 사주면 다 위인처럼 생각하고 살 줄 알고, 전집 사주면 다 과학 대사전 이런 거 사주면 우린 다 과학자 될 줄 알아요. 애들은 과학이란 이 복잡하고 많은 걸 그냥 외워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단순 지식만 애들은 추구해요.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거는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레지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요. 어린이에게 100가지가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어린이는 말합니다. 천만에요. 100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예요. 우리는요. 레지오 얘기를 처음에 하면 뭐라 하면 선생님들 그러세요. 레지오요? 참 좋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 현실에는 안 맞아요. 무슨 현실이요? 부모들, 교육청, 사회. 레지오는 좋아하는 줄 아세요? 레지오의 말라구찌가 70년대에 6개월 동안을 매주 한 번씩 방송에 나와서 성직자들과 토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선생님들 장미의 이름 아시죠? 움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 거기에 왜 수도승들이 죽죠? 왜 죽어요? 몰래 책을 읽다가 죽어요. 책장에 독을 묻혀놓잖아요. 그거를 알고 나면 나보다 한 놈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세상에, 이 세상에 숫자는 7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불러다, 얘 8도 있어. 그래갖고 걸려 들어가고 숫자 10이 넘어서도 세상이 있다는 걸 안 사람이 막 쫓기고 이런 굉장히 짧은 단편이 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식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성직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지식들이 그렇게 중심이 돼서 아이들에게 그게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지금 잊어버렸어요. 왜 얘기를 꺼냈는지. 에코 얘기하다가 어떡하나. 적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점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레지오 사람들도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맞아. 성직자들이 유아들에게 수와 과학을 가르쳤어요. 레지오 교육에서. 그걸 반대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순진한 영혼을 왜 수와 과학으로 혼란을 주고 더럽히느냐? 그래서 이태리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천주교가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을 믿어요. 그래서 유아교사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소녀면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거기는 전문대 한 1년쯤 정도의 경력이 교육이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우리보다 한두 해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레지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끌어안고 말라구치가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수과학을 가리키니까 성직자들이 뭐라 그랬어요.